안녕하십니까. 국가독성과학연구소의 조재우입니다. 오늘 이렇게 큰 자리에 와가지고 이렇게 발표하게 돼서 영광스럽고요. 제 연구 과제를 이렇게 소개해드릴 수 있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에서도 그렇고 뒤에서도 그렇고 신약 개발과 관련된 얘기만 하실 건데요. 저는 잠깐 옆으로 벗어나서 독성과 관련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저희는 독성병리 평가라는 분야에서 업무를 하고 있고요. 그 독성병리 평가를 위해서 현미경을 주로 사용하는데요. 현미경보다는 AI를 적용해서 평가하는 부분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생소하실 수도 있겠지만 독성병리 분야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독성병리에 어떻게 AI가 접목이 되는지, 그리고 저희 KIT에서 수행하고 있는 연구들에 대해서 소개를 한 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독성병리는 그 생체에서의 그 독성 반응을 형태학적 변화를 통해서 신약이 독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해석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생체의 독성 정보를 반영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정보를 필요로 하는 모든 신약 개발 단계에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먼저 신약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그리고 히트 발굴, 아니면 리드 옵티마이제이션, 그리고 비임상 시험, 그리고 규제기관의 승인, 그리고 시판돼서 그 신약이 정말 제대로 안착될 때까지 그 부작용이 없는지 모니터링하는 그런 단계에 이르기까지 저희가 생산하는 독성 정보는 광범위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독성병리는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조직 슬라이드 상에서 세포와 조직, 그리고 장기 레벨에서 어떤 독성의 반응이 있는지를 기록하고, 그리고 독성의 메커니즘을 확인한 다음에 그 포텐셜 리스크, 그러니까 신약으로서 얼마나 리스크가 있는지 그것들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신약 개발 전 단계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약을 개발했을 때 이게 정말 계속 갈 수 있는지, 개발이 진행될 수 있는지, 아니면 여기서 멈춰야 될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클루를 제공합니다. 저희가 현미경으로 조직 이미지를 관찰을 하면 이렇게 사진상 그 현미경으로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주로 현미경을 이용하기 때문에 좀 많은 약간 직업병 같은 게 있는데요. 목 근육이 뻣뻣하게 굳어가지고 이제 하루 종일 있든다든지 그런 그래서 운동을 통해서 풀어야 되고 하루 종일 과도한 노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약간 노동이라고 하기 좀 이상하긴 한데요. 그래서 오래 되신 병리 전문가님들은 항상 운동을 같이 병행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미경을 통해서 이 이미지를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저희는 이 이미지를 글로 번역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병리 전문가로서 진단을 하고 이 소견이 무엇인지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소견들은 간 조직에서 대표적인 부작용이라고 볼 수 있는 소견들입니다. 파이브로시스는 간 경화, 그리고 꼬노이를 먹였던 그 간에서는 지방간이 난다든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주 드실 수 있는 해열제 성분인 아세토아미노펜을 먹으면 이렇게 간염이 생겨난다. 이게 이제 적정한 용량에서는 부작용 없이 잘 사용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많이 먹으면 이게 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상 독성을 판독할 때 독성 용량을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드시길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표적으로 보고서에 기재하는 내용들은 무해 용량이 얼마인지, 독성량이 얼마인지를 보고서에 기재하고 IND 프로파일링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미경을 통해서 슬라이드를 관찰하기도 하지만 최근에는 디지털 시프트가 저희 분야에서도 일어나고 있는데요. 슬라이드를 만들고 그 스캐닝을 통해서 슬라이드를 디지털 이미지로 변환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잘 쓰시는 분도 있겠지만 디지털 슬라이드를
그 모니터를 통해서 관찰하고 쉽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미경을 통한 그 보는 고통을 조금 줄일 수가 있고요. 이 디지털 스캐너가 최근에 많이 발달을 해가지고요. 그 2021년도에는 이게 의료기기로 등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미경 없이도 현미경 없는 상황에서 모니터로도 이게 진단이 가능하고 의료 현장에서도 많이 쓰이고 있고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시게 되면 이것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장비를 처음 도입했을 때는 이게 슬라이드 한 장을 스캔하는데 40x 스캔, 400배로 스캔하는데 1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슬라이드 한 장을 400배로 스캔하는데 2분이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퇴근할 때 독성 슬라이드를 그 스캔을 시작을 하고 그 다음날 돌아와 보면 독성 시험 하나의 개수가 약 한 500개 정도 되는데요. 그 500개가 스캔이 다 돼서 그 다음날 모니터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디지털 이미지를 관리하고 관찰하고 진단하고 그리고 디지털 이미지이기 때문에 분석이 가능하겠죠. 분석은 AI로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효율과 정확도가 증대될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이 사진은 저희가 화학연구원의 배명애 박사님으로부터 받은 샘플이고요. 이 샘플 가지고 저희가 이제 조직 슬라이드 이미지 크기가 얼마인지를 보기 위해서 잠깐 보여드립니다. 슬라이드 뷰를 통해서 저희가 관찰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이미지의 크기는 보통 한 픽셀이 0.499 마이크로미터고 아까 보셨던 검은 점은 약간 먼지가 앉은 겁니다. 근데 한 4마이크로 정도 되거든요. 그거는 조직의 두께입니다. 그리고 이 이미지를 이 화면에 펼쳤을 때 이 화면에 꽉 찬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사람이 이제 물론 분석하긴 하지만 디지털 이미지로 이거를 일일이 보면서 분석하는 것도 굉장한 면적을 관찰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왜 독성병리 얘기만 하냐, 인공지능은 어디 갔냐 얘기하실 수 있는데 지금부터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약간 고인물 같은 사진입니다. 제가 20년도, 21년도 그때 처음 봤던 이미지입니다. 이거는 역사적 사건이 있는 이미지죠. 전에 앞에 연자님들도 발표해서 보여주셨지만 최근에 업데이트된 사진 같아요. 거기에는 이제 제프리 힌턴이라는 유명한 그 인공지능의 석학이 있는데요. 2012년에 그 기존의 머신러닝이 아닌 딥러닝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알렉스넷이 개발되었고 그 모델을 통해서 혁신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뒤에 빅테크들이 이제 여기에 뛰어들고 이미지 인식 오류율이 한 번에 10%가 떨어지면서 이게 무슨 기술이냐 이제 빅테크들이 여기에 다 달려들게 되고 2015년에는 여기에 이제 그게 빠졌는데 이미지 인식 오류율을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에러율이 있느냐를 표시한 건데요. 2015년에는 보통 사람의 오류율이 한 5%라고 보고 있는데 사람의 오류율보다 더 낮은 모델의 정확도가 2015년에 구현이 되고요. 이때 요즘에 챗 GPT의 이제 근간이 되는 트랜스포머가 개발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7년까지 이제 이런 이미지넷 챌린지라는 게 이제 계속 진행이 되다가 이미지 인식 오류율이 이미 사람보다 더 낮기 때문에 굳이 더 할 필요가 있느냐 해서 챌린지는 더 이상 개최되지 않고요. 그래서 그 데이터를 통해서 개인의 모델은 성능은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 보여드렸던 사진인데요. 이 사진은 저배율이어서 저도 소견을 잘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이제 인공지능 모델을 적용을 하게 되면 이렇게 저희가 이제 랩에서 수행했던 사진인데요. 섬유화 영역 그리고 지방간 영역 그리고 간 괴사와 그 염증이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을 검출하는 영상입니다. 독성병리학 연구에 AI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저희 연구실에서 수행했던 것과 또 문헌에 나왔던 내용들 간략하게 소개드리겠습니다. 신약 개발에 있어서 이제 그 여러 가지 타겟들이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핫한 게 이제 내쉬라는 질환입니다.
술을 먹지 않아도 지방 간 그리고 간 섬유증, 그러니까 경화증이죠. 이 일어나는 그런 질환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보통 술 먹으면 간경화가 일어난다고 하지만 물론 그건 맞는 말이지만 술을 먹지 않는 분들도 대사성 이유에 의해서 대사의 과정의 문제에 의해서 이런 소견들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간 경화로까지 발전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치료제 개발도 많이 되고 모델 동물에 대한 평가도 돼야 되겠죠. 그래서 분류 모델을 활용한 내시 스코어링이라든지 그 분류 모델을 통한 그 난소, 폴리클의 난포 개수를 체크하는 그런 모델이라든지 그리고 리버 파이브로시스 스테이징이라든지 그리고 똑같은 이제 오바리안 톡시치를 검출하는 그런 검출 모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 연구 내용들이 약간 비슷한 이유는 뭐냐면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데이터를 쉽게 확보할 수 있는 게 이런 소견들, 이런 이미지들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없으면 모델을 확인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쉽게 확보할 수 있는 데이터를 위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잠깐 얘기가 나왔었지만 저희는 이미지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CNN이라는 네트워크를 씁니다. 여기는 이제 컴퓨터 비전과 결합하는 모델들인데요. 그 분류 모델, 그리고 검출 모델, 그리고 시멘틱 분할, 인스턴스 분할 이렇게 모델 크게 네 가지로 나눠줄 수 있습니다.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는 이 데이터가 무엇이냐, 이 이미지가 무엇이냐를 학습하는 거고요. 그리고 검출 모델은 이 사진 안에 병변이 어느 영역 안에 들어있느냐, 그걸 이제 바운드 박스라고 하는데요. 바운드 박스를 학습시켜서 검출하는 모델이고요. 시멘틱 분할 모델은 병변의 경계를 그대로 학습하는 모델입니다. 인스턴스 분할은 검출 모델과 시멘틱 분할을 합쳐놓은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저희가 독성 병변을 검출하기 위한 실험을 하기 위해서 어떤 모델이 더 적절하냐 하는 것들을 더 정확하고 더 적절하냐를 보기 위해서 그 모델을 세 가지를 비교를 했습니다. 마스크 RCNN, 딥랩 그리고 SD라는 모델인데요. 인스턴스 분할 모델,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시멘틱 분할 모델, 그리고 검출 모델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비교를 해봤습니다. 아까도 보셨지만 이미지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일부 이미지만 크롭을 해서 슬라이드를 만들었고요. 그 이미지 상에서 그 섬유화 영역을 저희가 학습을 시켰고요. 그래서 학습은 200번 에폭을 진행해서 200번 이상 해서 그 정확도를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정확도는 뭐 순서대로 보자면 0.86, 0.83, 0.79의 순서대로 이렇게 나왔고요. 그 인스턴스 분할 모델이 가장 정확도가 높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는 이제 잘라놓은 이미지에서 했지만 실제 저희가 이제 판독하는 거는 큰 사이즈의 이제 간 조직 사진인데요. 이걸 이제 분석을 했을 때 과연 정말 잘 분석이 되느냐를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이게 어노테이션 하는 과정이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약간 레이버 인텐시브하기 때문에 시간도 한 일주일 이걸 하나 그리는데 한 일주일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인공지능을 학습하는 게 이게 사람이 할 일이 아니다 하는 생각도 가끔 해봅니다. 그렇지만 이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한번 제가 그 어노테이션 한 결과와 모델이 예측한 결과 이런 것들을 서로 비교해 봤는데요. 제가 어노테이션한 면적 그리고 모델이 검출한 영역을 이렇게 유사도를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피어슨 코릴레이션을 봤는데요. 서로 코릴레이션이 굉장히 0.9 이상으로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검출을 잘하는구나, 마스크 RCNN이 괜찮구나 하는 것을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섬유화만 이게 잘 되냐,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소견도 잘 검출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괴사 소견에 대해서도 똑같은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랬더니 괴사 소견에 대해서는 정확도가 0.92, 0.94, 0.86의 순으로 나왔고요. 여기서도 인스턴스 분할이나 시멘틱 분할 모델이 좀 더 정확도가 높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조금 마스크 RCNN, 그러니까 인스턴스 분할 모델이 조금 떨어졌던 이유는 저기 오른쪽 프리딕션 B 컬럼에 있는 거기에 보시면 혈액 부분을 같이 검출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도가 약간 떨어졌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소견 하나만 우리가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 독성에 의해서. 그래서 여러 소견에 대해서도 그러면 한번 잘 검출하는지 보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까 보셨던 아세토아미노펜을 과량 투여해가지고 독성을 유발시킨 레드에서 나온 소견을 다시 비슷한 방식으로 레이블하고 여러 소견을 한꺼번에 모델에 학습시켰습니다. 그래서 면적을 서로 비교했을 때 디멘전 컴패리슨의 부분에 보시면 빨간 선은 AI가 예측한 부분이고 파란 선은 제가 어노테이션한 면적입니다. 그래서 이 경향성이 어, 있는 걸 확인했고요. 피어슨 검증을 통해서 확인해 본 바로는 괴사는 0.99 그리고 염증은 0.96 그리고 헤파틱 포탈베인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소견은 아니고 정상 구조 조직입니다. 그래서 0.94가 나와서 이게 분류를 그러니까 검출을 잘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소견을 확장해서 DILI라고 하는 그러니까 약물에 의해서 유도될 수 있는 간 손상 소견 이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아까 염증, 그다음 괴사, 그리고 지방간, 그리고 섬유화 이 네 가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모델을 만들고 정말 모델의 성능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A 컬럼은 저희가 그 포탈 에어리어나 인필트레이션 이 각각의 소견에 대해서만 모델을 학습한 걸 가지고 슬라이드를 예측한 겁니다. 그리고 B 컬럼은 모든 소견을 한꺼번에 한 모델에 학습을 시켜서 평가를 한 것이고요. 모델 하나만, 그러니까 소견 하나만 학습했을 때는 이렇게 이 두 파란 선과 빨간 선이 이렇게 서로 겹쳐서 같은 패턴으로 나타나야 분석이 잘 된 건데 여기서는 좀 들쑥날쑥하고 서로 맞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B 컬럼 같은 경우는 잘 그 경향성이 보이고요. 그래서 어, 병변을 잘 검출하려면 그 웬만하면 모든 소견을 한 번에 학습한 모델이 필요하고 그래야 정량화가 가능하겠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유사도를 통해서도 수치를 확인하였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내시 모델로 이제 CCL4로 유도한 내시 모델 마우스 간 조직 슬라이드입니다. 이거는 이제 화학연구원의 배명애 박사님께서 제공해 주셨는데요. 같이 논문도 출판을 했고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게 이제 홀 슬라이드 이미지고요. 소견이 잘 안 보이시죠? 이게 이제 빨갛게 염색된 부분이 간 섬유화증인데 그 부분을 이제 제가 어노테이션을 해서 레이블한 사진이 가운데고요. 그리고 모델이 예측한 것이 맨 오른쪽의 사진입니다. 레이블한 것과 훈련돼서 나온 예측 결과가 이미지 상으로 봤을 때도 매우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세 가지 클래스에 대해서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뭐 빨간색 그리고 간조직 그리고 배경 이 세 가지를 학습해 가지고 나온 분류 모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스피어만 코릴레이션을 확인하였고 수치는 0.9067로 굉장히 유사도가 높은 걸 확인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KIT가 이제 그 독성 평가를 위해서 독성 병리를 평가하기 위해서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지 소개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제 13주 시험에서 관찰할 수 있는 조직 슬라이드 이미지입니다. 여기는 다 그림이 나온 건 아니지만 장기를 나열을 하면 한 40여 개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주로 독성 있는 장기 위주로 관심을 가지고 리포트를 하고 연구를 하실 텐데요. 그래서 동물 실험을 만약 하시게 되면 주로 간을 적출한다든지 아니면 신장만 보신다든지 그렇긴 하지만 저희는 전 장기를 다 현미경으로 관찰하고 이거에 대한 독성 여부를 장기마다 확인하고 리포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이 제일 독성에 민감한 장기이긴 하지만 그래서 간을 많이 연구하시겠지만 저희는 모든 장기를 다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장기에 대해서도 데이터셋을 만들기 위해서
슬라이드를 전처리를 하는 과정을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13주 시험이 이제 13주 반복 독성 시험이 제일 4주 이후에 수행되는 시험이고, 그 이후에 만성 독성 시험을 보기 위한 아주 교두보적인 성격의 반복 독성 시험이기 때문에 13주 시험을 사용했고요. 그래서 스캐너는 아까 얘기했던 그 장비로 했고, 크롭 슬라이드는 4,600개를 모았습니다. 20X 스캔으로 변환시켜서 저희가 준비했고요. 그래서 각 장기마다 저희가 구조 조직 데이터를 확보를 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4,600개 크롭 슬라이드에서 저희가 일일이 장기마다 구조 조직을 나누고 거기에 데이터를 레이블했습니다. 그래서 40티슈에서 40개의 티슈에서 42만 개의 레이블된 그 이미지를 확보를 했고요. 그거를 이제 각 장기별로 모델을 만들어서 이제 물론 이제 분류 기반 모델입니다. 분류 기반 모델로 학습한 결과들을 보여드리고, 모델의 정확도는 한 0.98, 그리고 뭐 흉선은 0.86 뭐 나왔다는 예시를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모든 장기에 대해서 인퍼런스를 하고 여기에 노이즈가 없는지 아니면 제대로 예측을 하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독성 평가 서비스에 저희가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장기는 뭐 신장, 여러분들이 이제 거의 보진 않겠지만 대퇴에 있는 뭐 뼈조직이나 골수, 그리고 아까 잠깐 얘기 드렸지만 뭐 이제 고안에 정세관에 있는 정자세포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분류를 해가지고 저희가 차후에 독성 평가에 사용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아까 얘기 드렸던 한 40개 장기에 대한 조직 슬라이드 이미지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섹션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실 때는 이게 뭔가 싶으시겠지만 저희가 보는 현미경으로 관찰한 장기들이 이렇다는 것이고, 여기에 이제 인공지능 필터를 끼우게 되면, 모델들을 다 작동을 시키게 되면 이렇게 이제 여기는 이제 마스크 이미지죠. 저희가 색상을 다 입혀가지고 지금 보여드리는 건데, 요 이미지들은 이제 수치로, 그러니까 숫자로 표현이 될 수 있고 그래프로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저희가 혈액생화학이나 혈액학 데이터를 보면 기계를 통해서 수치로 표현이 되잖아요. 이것도 조직병리 소견도 숫자로 나중에는 다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저희는 이제 데이터를 빨리 확보하기 위해서, 그리고 확보된 데이터를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다시 인퍼런스 하는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패스로브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JPG 이미지가 아니라 이제 홀 슬라이드 이미지. 그러니까 뭐 쓰시고 계시겠지만 뭐 제조사에 따라서 뭐 SVS 포맷이냐 아니면 MRXS 포맷이냐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 두 가지 포맷을 쓸 수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이미지를 컬렉션하는 기능이 있고, 그리고 이미지를 컬렉션해서 이제 데이터를 빨리 확보할 수 있게 이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왼쪽에 있는 사진은 컬렉션하는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다 레이블을 하면 이제 개수가 표시가 되고, 그래 이미지로 저장해라 하면 이제 데이터로 이렇게 저장이 되고요. 이거를 이제 저장된 데이터를 이렇게 뭐 모델을 학습해가지고 애큐러시를 확인한 다음에 이 모델을 다시 이 프로그램 적용을 해가지고 병변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다시 대규모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저희가 이게 이제 지금 CPU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이미지가 큰 경우는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1시간 정도. 근데 지금은 이제 GPU 기반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확인한 바로는 한 4, 5분 정도 간 조직을 할 때. 그러니까 사람도 소견이 많으면 한 조직을 보는데 시간이 꽤 걸리거든요. 기계는 쉬는 시간이 없으니까 아무래도 모델이 다 개발되면 빠른 속도로 비임상 시험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뭐 아래는 이제 왼쪽이 노말이면 오른쪽은 뭐 PHMG라는 성분으로 처리했을 때 폐 섬유화증이 일어난 걸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녹색 부분이 많이 증가를 했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써서 금방 데이터를 만들고 모델 만들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독성 시험에서도 저희가 이제 이걸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 개의 슬라이드를 한꺼번에 분석할 수 있게끔
일반 독성 시험 테스팅의 디자인에 맞게끔 저희가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룹을 지정할 수가 있고 사전 학습된 모델을 불러와 가지고 분석을 하면 이제 프로그레스 바가 진행되면서 이게 이제 분석이 완료됐다. 그래서 분석된 조직 슬라이드 이미지를 쉽게 확인할 수가 있고 숫자로, 테이블로, 그리고 그래프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 보여드렸던 그 지방간의 사진인데요. 콩기름, 콘오일이라고 하는 이제 콩기름인데요. 그거를 옥수수용가요? 네. 그래서 부용제로 저희가 독성 시험에 많이 쓰는 건데 정상에서는 지방 이라고 분류된 것들이 0%고 오른쪽에 있는 투여군에서는 이렇게 숫자로 위에 이제 옆에 잘 보이시지 않지만 비율이 써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그림에 이렇게 비율로 확인할 수 있고 이렇게 그래프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아세토아미노펜 성분을 이제 과다 복용했을 때 이제 나타날 수 있는 소견인데 이렇게 이제 좀 너무 빨갛고 뭐 분홍색이고 해서 조금 보시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좀 시각적인 효과를 주려다 보니까 이렇게 넣습니다. 그래서 빨간색은 괴사, 녹색은 염증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그래서 비율로 확인할 수 있고 실제로 사람이 이렇게 체감을 하는 것보다 더 뭐라고 해야 되나 비율이 조금 다르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로 표현되는 게 과연 그레이드로 제대로 표현되는 것인가 한번 고민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그래프로 다시 확인하고 아까 얘기했던 이제 리버 파이브로시스 이거는 이제 마우스 모델인데요. 마우스 모델에서 보시면 정상은 한 2% 정도의 결합 조직이 있는가 하면 시험군에서는 한 4%에서 5% 정도 결합 조직이 보이는 그런 소견을 보였습니다. 이미지 상으로 봤을 때는 비교했을 때 5%는 더돼 보이겠는데 라는 느낌을 좀 받으실 거예요. 근데 숫자로 이렇게 표현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좀 정량화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앞에서 보셨던 바와 같이 저희가 열심히 데이터를 쌓고 있고요. 그리고 디지털 패솔로지 기술이 이제 어느 정도 성숙 단계에 있고 이것들이 이제 데이터 그리고 인공지능과 결합하게 되면 이제 판독은 스캔과 함께 뭐 이제 그런 시대가 올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모델이 더 정교화되고 뭐 최적화돼야 되겠지만 스캐너가 2분 만에 스캔하고 진단명도 나오고 보고서도 나옵니다. 근데 보고서는 이미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LLM 통해서 보고서가 자동 생성되는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퍼셉티브 AI에 속하고 지금 하는 거는 이제 제너러티브 AI에 들어가는데 이 두 가지가 융합되면 독성 병리 평가 그리고 독성 평가 자체도 엄청나게 빨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저희가 발암성 시험을 하게 되면 2년 정도의 시간이 동물 실험에만 그렇게 들어가고 그리고 병리 조직 제작, 판독, 리포트까지 거의 1년이 소요가 됩니다. 근데 발암성 시험과 관련된 데이터만 확보가 되면 그리고 모델이 최적화되면 슬라이드만 나오면 이제 보고서까지 나오는 그런 시대가 도래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고요. 물론 그 시기까지는 시간이 좀 오래 소요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스템이 정착이 되려면 결국에는 병리학자가 참여해서 데이터를 많이 만들어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일자리가 위협받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도 결국에는 디시전 메이킹은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전문가가 더 필요할 거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인공지능은 지금 수준은 특정한 소견에 대해서는 사람보다 아니면 사람 동등 이상의 판독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소견들이 다 학습이 될 때 이제 인공지능에 많이 의존하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독성병리 평가, 독성 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임상 영역에서의 그 신약 개발 속도의 기여도는 훨씬 더 빨라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개발하는데 너무 연구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저희 그 독성 평가하는 쪽에 있어서도 연구 예산이 조금 더 편성이 되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